오늘 조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이 문제부터 시작하죠. 조상규 변호사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예. 아침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떴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게 평가가 아주 극렬하게 갈릴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뉴스는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 결론은 뻔하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카드를 진짜 쓴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이건 보수 우파의 그런 지지 세력들과 등을 돌리고 대통령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 좌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나 좀 살려주라.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면 진짜 그거 말고는 누구도 어떤 내면적인 취지를 달리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 총선 진 게 오히려 집토끼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토끼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팀이 되지 못해서 졌는데 원팀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원팀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괴멸되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 대신 이 야권하고 손을 잡고 야 이번 정부 그래도 최소한 나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거를 구걸하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양정철 이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얼굴 마담인 것 같고요. 끼어넣기예요? 네, 끼어넣기 얼굴 마담이고 양정철 이 사람인데 양정철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정치 엔지니어예요. 정치공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인데 그 1등 공신이 2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 도피가 아니죠. 그냥 해외에서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권력에 매우 가깝게 가면 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어떤 직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이 낙선 한번 했었잖아요. 예. 낙선했을 때 그때 히말라야 동행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죠. 고민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양정철 이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문 중에 친문, 핵심 친문 세력 그리고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민주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민주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뼛속 깊이 그냥 좌파예요. 뼛속 깊이 민주당이고 완전 유전자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쓴다? 왜? 살려달라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정책과 뭘 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게 유리한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진짜 완전 보수의 우리 그 지지 세력들이 와해되고 붕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도 설마 하는 뭐 댓글이 있습니다. 설마 대통령실에서 저걸 대통령이 그렇게 확정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취재에 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선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의 밝은 게 강점이다.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타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에게 살짝 타진도 해봤더니 두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 대통령 관계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TV조선이고 조선일보, YTN 이런 데서도 취재를 했는데 여권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제안 중에 이 사안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적 논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중요한 당사자로서 총리와 비서실장입니다. 그냥 어디 끝자리에 있는 어디 공공기관 하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내각과 비서실의 최고 책임자들을 박영선과 양정철을 내세운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아내가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당사자한테 한번 의중을 떠봤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리실 오늘 아까 지금 방금 대변인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게 지금 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이걸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총선에 왜 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부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왜 총선에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원팀으로 뭉쳐가지고 그냥 조폭처럼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이 총선 치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중도 표심 잡겠다, 뭐 하겠다. 조금이라도 말 거칠게 했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끊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중도를 껴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토끼 다 도망갔는데 뭐 응원을 할 사람이 없는데 선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총선을 치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양정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수박. 트로이 목마예요. 예, 트로이 목마 맞네. 트로이 목마. 왜 이분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되냐면 윤석열이라는 그 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끌어온 사람이 양정철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실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총장을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총장 후보 군에 있던 사람을 총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야, 너 왜 윤석열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망쳐놨냐? 지금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게 너 혹시 트로이 목마냐? 너 수박이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을 끌어갖고 오는 게 이게 또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정철이 들어오면은 내부에서 성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 다 새나가고 우리가 어떤 정책과 어떤 걸 할지 민주당에서 다 포석 깔고 다 알 텐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하고 무슨 저희가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겠냐고요. 그거 못해서 맨날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동에 능한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못하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얄팍한 수를 지금 상대방은 쓰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데려온다? 그럼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러면 뭐 정권을 뭐 2년하고 이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특임 장관 김종민이 또 뭡니까? 이게 뭐 혹시 그냥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 김만배 가짜 뉴스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진짜 된다면 윤석열이 아니고 문석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가짜 뉴스였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직접 취재에 응했고 그 취재에 응한 내용 중에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안이 보고됐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건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교감이 있었고 또 여권 관계자들과 즉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과 이런 교감을 하고 이것을 타진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했다면 이건 적지 않은 문제이죠. 이건 오보일지 아니면 실제로 일부 관계자들이 이걸 검토하는 중에 있었던 것인지 이건 상당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사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준 교훈은 있죠. 5.4% 격차로 각 전체 총 득표수에 지긴 했지만 그래서 민심이 아직은 따갑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따갑구나.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변화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변화는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좌파정당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우리 내부의 핵심 고위직 책임자 내에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들이 들어와서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은 변화라고 볼 수 없죠. 자폭, 자멸하는 선택인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이게 이제 언론의 오보라면 다행히 이제 수습이 쉽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내부에 그리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실제로 이것을 검토했고 언론에도 그것을 실제로 흘렸고 취재에 응했고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건 논평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 사안에 관해서 실제 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지금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분석이 문제인데 그 분석조차도 지금 방향성이 틀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극우로 지금 총선을 치러서 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극우로 만약에 너무 극우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중도 조금 더 절충적인 그런 지역이 필요해요. 이게 전반적인 만약에 평가라면 그렇다면 뭐 야권에 있는 사람들 들여서 뭔가를 좀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극우로 갔기 때문에 졌나요? 지금 그거 아닌데 왜 갑자기 해결책이 아니 다리가 아픈 사람 팔을 수술하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정권이 나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이런 뉴스는 빨리 다 잡아가지고 지금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 뭐랄까요? 박탈감을 느끼고 여기서 이탈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언론이나 이 뉴스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빨리 뉴스를 바로잡고 더 이상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사안이 오보로 끝나길 바랍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논평처럼 검토된 바 없다는 게 실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냥 여러 언론사들이 뭐 잘못된 일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런 관계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충격적인 소식이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듣게 돼서 좀 짧게 우선 좀 다뤄봤고요.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건 사실은 차상병 특검법 문제예요. 주로하게 다루려고 했던 거. 이 문제 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기 전에 이 좀 나와 있는 기사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한 부장검사의 전 부장검사네요. 전 부장검사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일했던 전 부장검사, 검사 원래 검사 출신인데 이 전 부장검사 회고록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했고 수사 성과도 부족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서 이 전 부장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사자가 조사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연장을 주장할 명분은 없었다고 본다. 이 전 부장검사 김 변호사라고 나와 있네요. 김 변호사는 2000년 검사 임용돼서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총 16년간 근무한 뒤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21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공수처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글이 그의 회고록에서 마지막 글이 참 기억이 남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차상병 특검법 이 문제가 지금 공수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차상병 특검법 대체 뭐길래 지금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 문제 다루면서 공수처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조금 하죠. 그렇죠. 그럼 공수처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공수처를 그러니까 TV 나와서 논평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공수처에 끌려갔거든요. TV 논평하는 사람 중에 공수처 끌려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몇 번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발사주 담당 변호사로 압수수색 당할 때만 해도 제가 당한 날이 정점식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당했어요. 저희 사무실하고 정점식 의원실하고. 그러면서 잠옷바람에 기자들한테 사진 다 찍히고 그리고 핸드폰 뺏기고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 당하고 제가 공수처 저 과천까지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예. 첫째, 공수처 수사 실력이 정말 경찰보다 못하다. 꽝이다. 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제 하드웨어에서 한 7시간을 포렌식을 막 하더라고요. 그럼 다 가져가라. 뭐 지운 것도 없는데 다 가져가라 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안 돕니다. 하드웨어를 뜯어가면 안 됩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뭐가 필요한데 이래.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한 그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딱 그 영장으로는요. 관련 파일이 한글 파일 6개밖에 없는데 그중 1개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하도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5개를 임의 제출로 그냥 줬어요. 예. 그때 수사관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따위 수사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온 언론을 도배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제 핸드폰, 제 하드웨어에 김웅이 나와요.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언론 도배해놓고 수사는 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 없죠. 결과 없잖아요. 그런 식이 지금 공수처는 뭐 하냐면 쇼하는 기관이에요. 쇼하는 기관. 공수처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사 경찰의 고발 언제 된 줄 아세요? 작년 8월에 됐어요. 그렇죠. 그럼 벌써 지금 몇 달 지난 거예요. 근 8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거기다 뭐 하고 있다고요? 공수처까지 1월 달에 붙었잖아요. 경찰 공수처하고 있는데 그 특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소 정리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도 이용해 먹었잖아요. 수사에 실체가 나왔어요.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수사된 게 뭐가 있어요. 조국, 이재명, 송영길 다 지금 재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총선 잘 치르고 이거는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건 갖고 총선 망하고 이게 지금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보수 우파들이 총선 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니까요. 예, 공수처 출신의 부장검사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이종섭 문제, 주 호주대사 문제도 좀 잠깐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결국은 귀국을 했고 호주대사의 대통령께서 사실 사임을 하도록 사실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했죠. 예, 사임을 하도록 하게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나갈 때쯤 되니까 사실은 소환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 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국하니까 이종섭 대사가 수사를 지금 내가 받겠다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공수처가 정책 장난질 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웃긴 게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판단인 거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인 거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로 구속을 시켜요. 조국이 왜 구속 안 당하고 저러고 돌아다녀요? 생각해보세요. 유명인이니까 어디 가도 다 표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받고 있다고 해서 호주 대사 어디 가요? 호주 대사가 어딜 도망가요?
정치적 사안에서. 아니 근데 왜 들어오라 그러고 호주 대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는 거냐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사의 기본적인 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수처의 쇼, 보여주기식 쇼에 그냥 걸려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출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수사에 협조적이냐, 그 다음에 소환 요청에 불응했느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판단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호주 대사는 당연히 외국에 있는 거고 소환 요청인데 안 오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네. 먼저 공수처 문제 살펴봤고요. 공수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최상병 사건이 지금 민감한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죠. 자, 민주당이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리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일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최상병 사망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또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뭐가 독소 조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 특검법 관련된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이게 취지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상병이 이제 2023년 7월에 이제 예천에서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사람을 구하러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도중에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는데 그 급류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지휘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냐? 아니면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뭐 강요를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병이었는데 사망 후에 상병으로 이제 추서가 됐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에서 시작 자체부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부터. 왜냐하면 예.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이 수사를 방해했다, 사건을 은폐했다 해야 될 이유는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 아까도 박영선하고 지금 양정철 그 임명안 있잖아요. 예. 이거가 오픈됨으로써 누구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득을 얻는 놈이 범죄자 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 최상병이 그렇게 되면은 당시 현장에서 지휘 체계에 있었던 사람의 문제였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똘똘 뭉쳐서 권력이 다 동원돼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 이게 의혹이다? 왜? 왜죠? 최상병이 뭐 정치인인가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작업 중에 소위 말해서 재해죠. 중대재해처럼 재해로 사망하는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권력형 뭔가 뭐 주요 이슈,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슈로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누가 강제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고란 말이에요. 이걸 왜 은폐를 하냐고요. 은폐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겠다라는 게 이 특검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법무관리단하고 국방부가 이게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했다. 근데 이첩됐잖아요. 경찰에 고발 다 했잖아요. 경찰 고발이 작년 8월에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2023년 8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24년 올해 1월 달에 공수처가 국방부 해병대 압수수색까지 다 했어요. 특검을 왜 하죠? 특검을 왜 해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막 쇼하고 와 이제 특검해야 된다. 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은폐하려고 한다. 그렇게가 총선 치렀대요. 총선 참패했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최상병 특검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 시작부터 실체가 없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승리가 독소 조항 등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해독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최상병 특검법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
그리고 특검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특검법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예. 예. 근데 이 특검법을 보니까 제가 하도 어이없는 특검법만 보다가 그 최상병 특검법 보니까 좀 비교는 돼요. 그러니까 뭐 비교는 좀 더 정상적인 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위 말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그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사건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시죠? 그때 통과 됐을 때 제가 YTN에서 토론 나갔거든요. 이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사람 하나, 김건희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더 나은 법이에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특검을 후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누굴 고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거냐 대상. 예. 근데 그게 고르는 방식인데 예, 예를 들면 거두절미하고 가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대한변협의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해요. 그 4명 중에서 야당에서 2명을 골라요. 그러면 대통령은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구조예요. 예, 그러면 우물의 독약 타기식으로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보고 너 골라 그러면 4명이 완전 좌빨 그냥 완전 정신 나간 변호사로 이렇게 그 제안할 수 있잖아요. 여야가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할 인물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권만 야당 인사들만 추천하게끔 사실상 된 거네요. 아니요. 그렇게 만약 한다면 우물에 독약이 타게 돼서 우물을 퍼마시는 순간 어쨌든 다 독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최상병 특검법이 원래 예전에 특검하듯이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청구하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낫다. 왜? 김건희 특검법은요. 야당 추천해서 대통령이 골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은요.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재미를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요걸 밀어붙여 가지고 총선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재미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항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진짜 말 그대로 독소조항을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이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쇼했던 거고 최상병 특검은 진짜 특검으로 한번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처럼 어이없는 조항은 넣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서 하게는 돼 있는데 서면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에게 이 교섭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야당. 그러니까 네. 여당은 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원래 다 이렇게 해요. 대신 이게 뭐냐면 야당이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4명을 대한변협 회장이 먼저 고르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니까요. 스크리닝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 특검이요. 과거 당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사람 안 된다. 이 조항도 되게 이게 필요한 조항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 드루킹 특검에 특검보 요청을 받았어요. 허익범 특검님이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당적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특검 보도 못하게 만들었던 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이 조항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대신 저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 언론 브리핑 부분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요. 수시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과거에 2016년, 17년도 특히 17년도에 박영수 특검 때는 매일 몇 번씩 막 브리핑했잖아요. 예.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쇼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용 도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아서 일정 기간에 횟수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제한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게 전부 다가 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결론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횟수 시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활동 기간이 70일이에요. 여러분 70일 해봐야 2달 반이거든요.
지금 이거 수사 지금 1년 8개월 했잖아요. 거의 1년을 했는데 지금 이걸 2달 반 만에 해결한다고요? 이것조차도 쇼라니까요. 지금 공수처가 들고 있었던 시간이 2달 반이 넘어요. 공수처보다도 특검이 조직이 더 클 것 같아요. 공수처가 훨씬 커요. 공수처는 이미 세팅돼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가 지금 2달 반 만에 못한 걸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2달 반 만에 수사해가지고 결론 낸다고요? 뭐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특검이라는 게 원래 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특검한다고 특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수사가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야, 이거 수사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다. 뭐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합니까? 전혀요. 수사기관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할 거냐는 거예요. 공수처 민주당이 한 거예요. 민주당이 공수처법 추진했잖아요. 왜? 아니 이런 거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특검을 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를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예. 그럼 공수처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특검하고 싶으면 공수처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선전 조작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상민 장관 탄핵해가지고 뭐 나왔어요? 그냥 장관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 못하고 6개월 동안 홀리돼 있는 동안 홍수 나가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더 사태만 커지고 그 책임은 야당에서 안 졌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자, 공수처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먼저 다뤄봤고요. 자, 정치권 문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사법부 법원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대법원 특히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어떤 모 매체에서 이런 글을 써서 그거 한번 좀 연관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국 당 돌풍과 법원발 정계 개편 이런 제목을 썼는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 경과를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서울 고법에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죠. 조국 실형 2년을 때리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걸 지금 앞서 말했던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렇게 방어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엉뚱하게 결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져 버렸네요. 잘 알다시피 이번에 조국혁신당 지금 12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자들 중에는 실형을 받은 조국뿐만 아니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당선이 됐죠.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 중인 차기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도 당선이 됐습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상당 부분은 법원과 연결이 돼 있죠. 법원과 관계없는 인물도 있지만 법원과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혹스럽다.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다. 자, 유권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아니네요. 피고인까지 민의를 대변하게끔 법원이 도와준 꼴이 됐다. 지금 구속돼 있는 송영기는 소나무당 있죠. 0.43% 받았어요. 근데 조국은 24. 몇 프로인가요? 지금 밖에 나와서 활개쳐가지고 구속돼야 할 인물이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자, 조국 대표의 대법원 재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 지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가늠할 지표가 지금 떴습니다. 벌써부터 조국 대표와 특정 대법관의 인적 관계를 들어 재판이 지연될 것이다, 지체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사법부 대법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원 문제, 대법원 문제가 지금 나섰네요.
지금 조국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법원발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가 정말 와닿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그 잔당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저는 이재명의 영장 기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작년에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이미 우린 총선 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거기에서 우리 숙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승부가 갈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왜 졌냐? 이번 정부가 왜 힘이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범죄자와 검찰총장이 대선을 치러서 검찰총장이 이겼어요. 예. 그럼 뭐예요? 때려잡아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검찰총장이 때려잡는 게 뭐죠? 구속시키는 거죠. 구속시켜서 어디? 재판정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판결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이미 숙명적으로 해야 될 미션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사를 계속하고 있던 팀이 다시금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졌어요. 그리고 조국의 불구속이 정계 개편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죠. 보세요. 2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법원 상고심이요. 방어권이 필요해요? 그런 법정 출석을 안 해요. 그냥 기록 갖고 보고 결과만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을 시켜요. 구속하고 불구속 차이가 있어요. 그때. 변론을 안 하고 나가서 진술을 안 하는데 무슨 방어권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저는요, 지금 제가 연수원 37기니까 2005년도 합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19년? 19년 정도 법조인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2심까지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이렇게 놔주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특혜를 주냐고요. 왜 지금 정부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이런 특혜를 주는 법원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황우라도 왜 불구속 상태 만들어 놓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특혜 아닙니까? 그게 어느 체제에서 특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직 잔당들이 남아서 그 특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왜 법원이 정계 개편의 주도 세력이 돼야 됩니까? 법원은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에 따라서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조직이에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 자, 다른 대법원 판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법률 미비의 문제인지 대법원 저보고 판결에 목소리 높다고 지금 난리. 예. 조용히 하라고. 조상규 변호사님 목소리 좀 낮춰서 제 별명이 고막 폭격기예요.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조렐루야 폭격기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으시죠. 자, 이건 법률 미비 사항인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의 문제인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관련된 판결이 하나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지난 12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최종 확정했다고 하죠. 원래 이건 촛불 승리 전환 행동, 그러니까 촛불 세력들이 원래 이제 삼각지까지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건 대통령 관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100m 이내에 오개 금지는 이거 뭐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하면서 촛불 승리 행동이 행정소송을 했고 행정소송의 결과 1,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1, 2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관저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것인지 대통령 집무실은 법률에 아마 대통령 집무실은 100m 이내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인지 이 관저 문제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너무 협소하게 어떤 문제를 본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연례로 청와대가요. 청와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청와대는 집무실과 주거공간이 관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100m에서는 당연히 집회 시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리면서 한남동에 이제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용산의 저기 삼각지 쪽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분리된 상황에서 관저 오케이. 그러면 관저는 100m 안 돼. 그런데 집무실 관저를 분리시키고 집무실도 안 돼, 관저도 안 돼 해야 되나? 이거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원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법원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그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는요 상당히 제약되는 때가 있고 상당히 많이 인정되는 때가 있거든요. 최근 그리고 예전 그러니까 뭐랄까요 참여정부 시절이 할까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 집회 시위의 자유의 확대가 본인 어떻게 생각하냐? 좋냐 싫으냐? 전 되게 싫어요. 뭐 너 변호사인데 너 인권에 대해서 너 아무 생각이 없네? 아 그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나들이 가는데 길이 다 막혀 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길을 다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를 트는 자유는 있고 우리는 그걸 왜 수인해야 하나? 나도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평온한 광화문과 평온한 용산을 보고 싶은데 왜 내 자유는 침해되지? 나는 저기 가서 데모를 안 했기 때문인가? 되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자멸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야 우리 같이 그러면 민초들은 맨날 저렇게 뭐 떠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우린 당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 생활은 다 피해를 보는데 저들만 자유가 있고 우린 자유가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샤이 보수로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싫어요, 저는. 예, 그게 이제 이 판결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사항을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지금 댓글 중에 오보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정정보도 저보고 이제 방송에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이야기를 할 때부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대변이 논의된 바 없다. 이런 걸 처음 시작부터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대통령실 안에나 여권 관계자들이 중요하게 검토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항을 내정을 했다든가 확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일부겠죠. 여권 관계자들 일부겠죠. 그 관계자들이 그 사항에 관해서 논의했고 검토했고 또 이 박영선, 양정철에게 의사타진까지 해봤다는 하는 취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동시에 다시 전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오보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게 오보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항이 논의됐고 검토했고 실제로 언론사에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관련된 논의된 사항을 흘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예. 앞에 이제 사실은 양정철, 박영선이 좀 검토된다고 충격을 줘서 그렇지 어제 또 사실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 홍준표가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자, 이런 기류가 있어요. 지금 홍준표 이야기처럼. 홍준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감이 1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송영길 풀어주면 사법정의는 어떻게 돼요? 사법정의 무너지나요? 아 정치인들이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뭐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누가 법을 지켜요? 누가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송영길을 구속시켜서 우리가 총선 졌나요? 저는 오히려 조국하고 이재명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총선 졌어요. 그 둘을 만약에 잡아넣었으면요 총선 완전 승리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그냥 대구시정에나 관심을 가지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좀 제발. 보다 정말 저 사람은 뒷방 늙은이처럼 맨날 저런 헛소리만 해대고 이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송영길을 석방하라. 이게 검사 출신이 할 얘기입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구속 중인 사항을, 뭐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하는 것도 아니고 송영길을 풀어주라고요? 누가요? 검찰한테 지금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법원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그럼 법원의 압력을 지금 넣는 건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는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마치 민주당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면 뭔가 이 국면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여당 기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가 지금 박영선, 양정철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기류가 여권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이 먼저 송영길 풀어주라고 했던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니, 죽을 죄를 졌으면 죽여야죠. 안 죽이고 있잖아요. 좀 답답한 이야기 하시네 진짜. 예. 오늘 근데 예쁜 옷 입고 나왔는데 좀 분통 터지는 이야기 많이 하셨네요. 오늘 시작부터 제가 말을 조심조심하는 걸로 유명한 아주 점잖은 변호사 조상규인데, 여러분 오늘 분통 터지는 뉴스를 너무 많이 오늘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이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보수 우파가 안 그래도 좀 괴멸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당사자로서, 이번 총선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정말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이후에도 뭔가 지금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네, 오늘 조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아침에 갑자기 썼던 속보, 뭐 여러 매체들이 저걸 자세히 취재를 해가지고 썼던 기사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던데, 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논의된 바가 없다, 오보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사이에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발본색을 해주길 바라고, 홍준표처럼 송영길 석방하라 하는 그 기류가 지금 차단되지 않으면 굉장히 내부에 좀 불협화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님 그 문제 그리고 차상병 특검법 좀 조목조목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조상규였습니다. 예, 사이다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